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FOMC 의사록이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 긴장이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 하락한 25,340.1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 내린 2,738.31에, 나스닥 지수는 0.2% 하락한 7,276.88에 거래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조만간 추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다만 향후 통화정책 성명에서는 추가적인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가 수정될 수 있으며 경제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금리를 인상한 이후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한층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유가는 러시아가 감산에 찬성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1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3% 상승한 51.4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감산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러시아가 감산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를 반등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지만 현재 상황도 좋다면서 협상을 타결하고 싶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무엇인가를 하는데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110선까지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는 이 3대 지수가 모두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하락하는 중국 증시와 오히려 강하게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강경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가 참석한다는 소식과 함께 모두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시장 소식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닛산, 르노 그리고 미쓰비시 3사 경영진이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동맹체제 그리고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육동업체들은 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의 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기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이제 소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관계인 프랑스 르노 그리고 일본의 닛산 미쓰비시 3사 경영진이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 회동을 가졌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들 얼라이언스의 전 회장인 이 카를로스 고네 체포로 3사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영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3사가 회동을 좀 가졌습니다. 우선 닛산과 르노, 또 미쓰비시 최고 경영진은 카를로스 곤전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우선 그 일본 검찰에 체포된 이후에 처음으로 회동을 열었는데요. 우선 그 우려와 다르게 좀 그 동맹 의지를 제어하게 한 부분이 좀 확인이 됐고요.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과 또 티에리 볼레로 르노 임시 CEO, 또 마스코 오사무 미쓰비시 CEO 겸 회장은 화상 통화를 연 뒤에 얼라이언스는 20년간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세 회사 최고 경영진은 연합의 의사결정 방식 등 향후 운영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이날 회의는 카를로스 곤 닛산 르노 또 미쓰비시 자동차 전 회장이 부정 축제 혐의로 그 일본 검찰에 체포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그 르노와 닛산의 동맹 같은 경우에는 1999년 르노가 닛산 지분 35%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약 20년 동안 얼라이언스는 유지가 됐으니 곧 전 회장이 닛산과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해임되면서 3사 간의 동맹도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주주인 르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닛산의 주식 43.4%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의결권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닛산은 르노 주식 15%를 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우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경제장관 시절에 르노의 정부 의결권을 높이는 이 플러랑 주법을 도입한 것이 닛산 측의 경계심을 높여서 사태를 초래하는 계기가 됐다고 좀 평가를 했는데 이른바 마크롱이 뿌린 씨앗이라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마크롱 대통령은 그 르노가 자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었고요. 이번 사태 직전에 권 회장은 그 닛산과 르노의 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좀 전해진 상태입니다. 이 플랑롱 주법은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2배로 인정해준 내용인데요. 이 권 회장은 1999년 경영위기에 빠진 닛산에 파견된 이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닛산의 부채를 갚았고, 우선 그 체포 전에 얼라이언스 회장과 함께 회장직을 맡아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정부는 그 일본 측의 움직임에 좀 경계를 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3사 연합 회장은 르노 측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밝힌 이 프랑스 경제 그 장관도 우선 그 전에 르노와 닛산의 출자 비율을 바꾸려 한다면서 우선 닛산 측 움직임을 계속 견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려와 다르게 얼라이언스 세력 구도가 바뀌지는 않은 것을 좀 확인이 됐었고, 추후에 봤을 때도 이 프랑스 정부에 대한 어떤 반응과 일본 쪽에서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할지 부분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전 회장이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동맹 결석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가격 경쟁력 악화 때문에 중국의 납품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또 중국의 언론들을 찾아보니까 이거 갑질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초래된 이 가격 경쟁력 약화에 맞서서 주문 감축, 또 가격이나 협상, 납품기한 단축 요구 등으로 중국 납품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우선 윌마트와 그리고 홈디포는 내년 1월 시행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관세율 인상과 또 관세 적용 품목 확대에 대응하면서 일부 계획했던 구매를 좀 앞당겼습니다. 윌마트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 브렛 브릭스가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인데요.
이 관세 영향을 받는 물품 리스트를 만들면서 이 납품업체들과 비용 인하를 모색하고 있다고 좀 밝혔고요. 우선 아마존은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경우에 관세 때문에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일부 그 자사 브랜드 상품의 구입과 주문을 축소했다라고 좀 밝혔고, 저가 상품 판매 체인인 이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성명에서 납품 업체들로부터 가격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고, 주문을 취소하거나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티켓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 언급은 피한 채 가격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지렛대가 있다고 설명했고요. 이 미국 유통업체들의 이 같은 자구책 모색과 관련하면서 이 중국의 핸드백, 또 전구, 신발, 그리고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이해 지역의 새로운 판로 개최에 낮춘 것으로 전해졌는데, UN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방은 14억 달러, 신발은 147억 달러, 그리고 조명기구는 7억 1,1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지난달 중국의 데이터는 수출 증가를 가리켰지만 제조업체들은 그것은 미국 업체들이 내년 1월 관세 인상을 앞두고 주문을 앞당긴 것이 일부 요인이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납품업체들은 매출이 줄었다고 좀 밝혔는데요. 이 캠페인용 의자를 만드는 션샤인 레저 프로젝트는 가격을 최고 10% 정도 내렸는데도 주문이 30% 감소했고, 이 테이블, 의자, 또 소파를 제작하는 홈가드 인터내셔널의 주문은 절반이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산둥성의 한 LED 장식용 전구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1월이면 결정되는 다음해 지원이 아주 유보 상태라고 전해졌고, 우선 최근에 중국의 광저우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엔 미국 쪽 바이어들이 예년보다 좀 적게 참가했고, 그로 인해 중국 납품업체들은 유럽에 대한 보다 공격적 마케팅 같은 이런 다른 수입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업체들보다 가격 양보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비용 인상분을 떠넘기는 이 방식으로 관세가 기업 마진에 미친 영향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강조를 했고요. 유통업체들은 또 관세가 아직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관세율이 더 오르고 관세부가 대상이 확정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의 안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미국과 호주에 이어서 뉴질랜드에서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웨이 장비가 네트워크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화웨이 보이콧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미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별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미국, 호주에 이어서 뉴질랜드도 세계 최대 중국 화웨이 제품 쓰지 않기로 했다면서 좀 우려감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정보통신안보국은 5세대 이동통신이죠. 이 5G 기술 채택과 관련하면서 이 네트워크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자국통신사 스파크의 중국 화웨이 제품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스파크사는 이 같은 결정에 실망했다고 좀 밝혔는데요. 스파크는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2020년 7월까지 이 5G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앞서 지난 8월에 호주도 중국산 장비를 쓰는 것을 금지를 했는데, 미국은 2012년부터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화웨이 통신 장비 거래를 금지해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정보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5아이스죠. 5아이스 국가들에게 중국산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5아이스 국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한마디로 이 미국의 우방 국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은 특히 미군이 주둔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를 쓴 통신기지가 설치될 경우에 이 미군의 정보가 누출될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또 5G 기술의 상용을 앞두고 중국산 5G가 세계의 표준이 되는 것을 국도로 지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웨이는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의 22%를 점유하면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데, 경쟁사인 핀란드의 노키아가 13%, 그리고 스웨덴의 에릭슨 11%, 중국의 ZTE는 10% 순위입니다. 특히 5G 사업에서는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에서 5G 장비를 제대로 공급하는 회사는 5분이라면서 다른 기업들이 뭐 쫓아가야 하는 시점인데 과연 이 화웨이의 제품을 쓰지 않고 다른 기업의 제품을 쓰면서 이 5G의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기업 실적 악화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불안했는데 이제는 시장에 대한 조금 시선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고 또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외국인이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수급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연말이죠. 네, 외국인들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네.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숙제는 또 많다라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물도 약간 이제 지난 선물 옵션 만기일 뒤로 변하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2,900억 순매수를 했네요. 네. 그래서 5거래일 나누기 하게 되면 하루에 한 600억 정도 샀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좀 부족하죠.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1,000억대에서 많게는 5,000억대까지 좀 사줘야 시장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로 기대하는데 좀 힘 좀 내라라고 보고 싶은 상황들인데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동안 좀 외면했던 종목들을 많이 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대표주들 특히 IT 쪽에서 매수세가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지금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의 흐름은 10월 달에 공매도가 상당히 좀 컸었던 부분들이죠. 네. 그에 따라서 이어지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신규로 그러니까 즉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사는 종목의 패턴이다라고 보기는 일단 힘들다. 특히 공매도가 청산되는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쪽도 염두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업종 대표주다 보니까 업황이 좋고 어떤 시장 분위기가 괜찮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안 사죠.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매수를 하겠죠. 근데 지금 5일 동안 SK하이닉스 매수한 금액이 1,36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많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약간 중립 정도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약 한 15일부터 21일간, 그러니까 약 한 6일 동안 신흥국 관련된 주식형 펀드를 보게 되면 13억 달러 자금 순유입입니다. 그래서 6주 연속 순유입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흥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펀드가 6억 8천만 달러 유입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즉 지수 추종 관련돼서 들어오는 자금들을 보게 되면 3주 연속 들어온다. 뭐 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랬던 어떤 가장 큰 기반이 뭐였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난주 말레에서부터 나왔던 이 모건 스탠리 관련된 투자 의견 상향 보고서 이쪽에 대해서 투자 의견에 상향된 얘기들이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글로벌 전략 전망 보고서 내년을 겨냥한 쪽에서 모건 스탠리가 조금 스탠스가 좀 변했다라는 관점으로는 볼 수 있는데 특히 전반적인 흐름들은 주식은 중립입니다. 거기다가 채권 비중 축소, 현금 비중 확대 이런 쪽이긴 하지만은 지역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약간 관심권을 좀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어떻게 보면 신흥국 쪽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바꿨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흥국 주식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떤 급등하는 흐름들과 그리고 달러화 강세 거기다가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자산을 이제 회수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전망을 하기로는 달러화는 이제 강세가 좀
끝날 것이다. 많이 얘기하는 게 한 1분기 이후에는 좀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나오고 있는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지금 올해 3분기 정도가 가장 정점이고 한 4분기부터는 약간 좀 어떤 피크를 좀 지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에 대한 기준은 지금처럼 강하게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미국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좀 잦아들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 12월 달에 금리 인상, 내년은 한 3회 정도 금리를 인상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연준 의장 발언이 중립적이라는 단어를 썼었죠. 네.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일단 이 정도쯤이면 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왔다는 쪽이다고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금리 인상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고생했던 쪽이 신흥국이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서 상대적인 기회가 오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신흥국 쪽에서의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 쪽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중립이 아닌 그 이상 정도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신흥국에 대한 기회 요인들을 좀 더 내년에 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대표적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를 유명하게 꼽았습니다. 왜 한국이 안 들어갔을까요? 이게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 이런 쪽은 아무리 신흥국 쪽의 기회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자체가 경기가 좀 두드러진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적이겠죠. 그런 상황과 함께 또 이제 여러 가지 신흥국 쪽에서 내년에 이어지는 선거와 관련된 변동성이 커질 부분들 이쪽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 좋고 한국은 어떠느냐라고 보게 되면 한국은 일단 지금 비중 축소에서 비중 유지 쪽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은 비중을 확대 쪽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비중 유지입니다. 한 단계 좀 낮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한국은 팔지 말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라라는 의미랑은 좀 다르죠. 팔지 말아라는 얘기는 일단 갖고 기회를 바라라는 얘기인데 좀 적극적으로 사라라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내 사정들도 같이 있지 않나 이런 쪽은 좀 염두를 해야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싸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 뭐 지금 호주보다도 더 싸다.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는데 아마 올해 이번 달 11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8배, PBR 한 0.85배 정도. 이 정도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싼 건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싸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매력을 발휘할 만한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그 모멘텀이 지금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약간 전문적인 용어, 어려운 용어로 valuation trap이라고 깜짝 놀라시면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갇혀있다고 돌파할 만한 변화가 좀 나오긴 힘들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이쪽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고요.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지적했던 또 하나의 산업적 동향들을 보게 되면 주력인 반도체 IT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장 4분기부터 삼성전자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내년에 본격적인 감익이 들어오게 되면 이에 따른 영향들이 수출부터 여러 가지 다 그동안 좀 잘 나갔던 부분들이 좀 위축된다라는 우려감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헬스케어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경향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리드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그동안 많았던 공매도를 청산하는 성격의 숏 커버링이 우선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눈치를 보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눈치를 언제를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말이죠. 가장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미국과 중국의 만남에서 어떤 변화가 이끌어질지를 혹시나 모를 호재가 나오게 되면 공매도를 쳤는데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를 좀 선제적으로 약간 호재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선제적으로 관리하자. 이 정도지 아마 본격적으로의 변화는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을 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말은 좀 잘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초에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는 시장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으르렁대는 흐름들. 그래 즉 이제 정상들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만찬을 이제 가지면서 밥 먹다가 뛰어나오는 그런 현상만 없으면은 그나마 좀 안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모르죠. 뛰어나올 수도 있는 트럼프의 성격을 봤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도 나왔다가 나쁜 얘기도 나왔다가 그런 상황들인데 그나마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또 실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라는 쪽에 대한 부분이기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직은 모른다라는 관점 쪽 그리고 특히 변동성은 다음 주 초에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작이 아마 결과에 따라서 뭐 바로 2200선을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다시 2000선 초반으로 지지권을 타진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어떤 변화를 좀 잘 나올 거야. 그래도 난 트럼프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네. 일단 흐름들에 맞춰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좀 대비하면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뭐 오늘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미 한미 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 확대되면 자본 유출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은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네. 오늘 좀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배적이죠. 네. 지금 뭐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지금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들 90%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지배적이라고 하면 95%? 네, 뭐 거의 금리 네. 인상에 쪽에서 무게를 두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고민은 많습니다. 고민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0.25 올리는 거 가지고, 어떤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했었고요. 혹시나 지금 신흥국 관련돼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자본 유출과 관련돼서 금리 인상차 때문에 자본 유출이 나오게 되면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근데 물론 좀 약간 빼놓은 부분들이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들은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은 염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쪽은 들고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은행이 고민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잘못하게 되면 고민 끝에 악수를 든다는 얘기가 있죠. 악수가 이래는 악수가 아니라 네. 안 좋은 수.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어떤 방어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보려고 하게 되면 미리 올렸어야죠. 지금 적어도 상반기 한번 올린 다음에 추이를 보는 게 맞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같이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게 되면 안 좋은 경제 지표 속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어졌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당위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솔직히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 쪽에서의 어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수준에 맞춰서 금리를 또 적극적으로 못 올립니다. 아마 이번에 올리면은 내년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한 10개월 금리 동결로 나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반응은 한다라는 정도. 근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쪽으로만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한 9월 달 정도였죠. 그래도 경기 지금 나오고 있는 잠재 수준 정도의 경제 성장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한 단계 눈높이를 낮춰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내년은 금리 인상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한 단계 금리 인상하고 나머지는 그냥 또 눈치 보겠다.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통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이때쯤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주도 조금 인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은 네. 미국에서 뭐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 전자제품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시장에서 조금 뭐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번에 광군제 관련되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이어졌을 때 님도 좀 장바구니에 담으셨나요?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시겠죠. 돈은. 네. 네, 그렇군요. 네. 되게 상당히 좀 마음이 짠해지는, 주식시장이 빨리 올라야 될 텐데, 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은 상당히 높죠. 또 연말로 되면은 가장 또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열심히 일했는데, 네. 나에 대해서 좀 투자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근데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갑을 살펴보겠죠. 네. 한 번 좀 돈 쓰고 싶은데 좀 있나 이렇게 쭉 봤었을 때, 네. 그래도 올해 보면은 미국 시장이나 중국은 좀 다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상당히 좋았었죠. 지표들도 그렇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3%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생각보다 좀 좋을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고요. 또 여기가 끝이 아니죠. 크리스마스도 있죠. 네. 크리스마스는 약간 또 물론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이 가족과 함께라는 분위기가 있어도 아마 연말 쪽에는 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모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분에 맞춰서 또 씀씀이가 커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소비와 관련된 쪽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화장품이고, 네. 거기다 또 강점도 있죠. 대한민국의 K-뷰티가 강점도 있고, 네. 거기다가 가전, 의류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화장품을 보게 되면은 광군제 때에서도 한국 화장품들이 티몰 글로벌 기준으로 매출이 3위까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총 금액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또 한 브랜드가 그리고 어떤 인기 있는 품목들이 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인 관점 쪽에서, 일단 이제 과거에는 어떤 한 브랜드나 특히 대표적으로 설화수란가요? 예, 네. 예, 이런 브랜드 쓰시나요? 아모레퍼시픽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비싸서 못. 네, 비싸서 못 씁니다. 네. 또 갑자기 짠해지는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과거처럼 어떤 브랜드가 끌지는 않는다라는 쪽으로, 네. 그래도 중국인들이, 많이 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평이하게 본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게 마스크팩 메디힐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씁니까? 많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가 보죠. 네, 저는 전혀 듣보, 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는 일단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분위기인데, 또 하나 지금 무르익는 쪽이 이제 중국에서 수출하는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허가 대신에 온라인으로 등록한다라는 쪽으로 어떤 수출길이 열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허가까지 기다리던 시간 6개월, 8개월에서 이제 좀 빠르면 어떻게 보면 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어떤 괜찮은 품목을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모멘텀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화장품 쪽에서 목을 매면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단체 관광객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서서히 풀어주고는 있는데, 네. 아직 눈에 확 띌 정도는 아니다. 특히 전세기라든가 크루즈 이쪽은 아직 언제 풀리나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화장품부터 면세점 관련된 쪽은 분위기가 좀 바뀌겠죠. 그런 쪽이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한 1분기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하는데,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판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기대는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국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좀 한국을 길들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서서히 풀어주는 모습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 쪽에서는 약간 자기의 우호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어떤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좀 관리해야 되겠죠. 네. 근데 거기다가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데,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주변 국가들마저도 냉랭한 싸늘하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입지가 좀 안 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관리를 하면서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도도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중국이 대국의 이미지다라는 쪽을 관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에는 그런 게 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에 강하고 빠르게 풀어주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전 쪽도 말씀하셨듯이 전미 소매협회에서 응답자의 24%가 그래도 전자제품 방문점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24%면은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한 50%는 나와야 네.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수치는 왜 24%밖에 안 나왔냐라는 얘기는 요즘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가서 전자제품 중에 쭉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죠. 네. 왜냐면 그만큼 배송이나 이런 게 좀 간편하다 보니까 거기서 배송 날짜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이런 거 하기에는 오히려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이 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확인은 하되 아마 상품은 이 온라인 쪽으로 주문하지 않을까, 이런 기조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충분히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온라인에 대한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의류 같은 경우도
미국 소비자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OEM, ODM 업체 쪽도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적으로 보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런 종목들의 쭉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주가가 다 변화가 나왔고 한 번씩 움직였고 네.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을 좀 더 체크하는 정도. 대표적으로 의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필라코리아밖에 안 움직입니다. 네. 가장 강한 모습들이었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일단 이런 섹터 말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번쯤 완구 관련된 쪽, 특히 돈에 지갑이 좀 두둑해지게 되면 주변에 선물을 하거나 그동안 1년 동안 아들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아들한테 좀 점수 좀 따야겠다. 아, 본인 말씀이신가요? 아, 깜짝이야.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제 우회적으로 이렇게 다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아들아 미안하다 이런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이 완구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 변화들도 한 번쯤 소비 쪽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대원 미디어라든가 오로라 물론 이제 손오공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네. 재무 구조나 아니면 약간 국내 모멘텀에 한계돼 있다는 쪽 말고 약간 해외 모멘텀과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오로라라는 종목이 가장 또 눈에 띄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소비 섹터의 쪽으로 시장에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 이슈 한번 살펴봤는데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그리고 이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이 완구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이 중국 기업에 유출됐습니다.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가는 어제부터 타격이 있었죠. 네. 한참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가 발표되고 바로 실시간 실검 1위. 네. 그 회사가 떴었죠. 네. 톱텍이라는 회사가 뜨면서 주가도 예전부터 주가가 별로 좀 안 좋았었고요. 네, 어제 급락했더라고요. 네, 또 2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런 이제 톱텍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네.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톱텍의 입장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중국에 기술 수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중국 다 나와 있고 그렇죠. 거의 구속까지 돼 있는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얘기는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국의 입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입장 쪽에서는 화나죠. 네. 특히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낸 기술을 중국이 쉽게 탈취해 간다. 그것도 몇몇 핵심 인물 쪽으로 야 연봉 3배 줄게. 우리나라로 와. 그런 다음에 과거에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던 기술이 어떤 코스닥 상장사도 하나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서 문의만 갖추고 갔다가 결국에는 지금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상장이 아니라 청산을 시켰더라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만 빼가고 자기가 이용할 것만 충분히 한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중국은 어떤 전혀 부각받지 못한 땅덩어리만 큰 나라 이런 쪽에서 경제 발전을 이뤘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인력이었습니다. 즉 세계의 공장이라는 표현이 쓸 정도로 네. 여러 가지 위탁이라든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 때 나오는 부품의 여러 가지 변화가 적어도 중국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관점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저임금 쪽으로만 한정을 받으면서 경제가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해서 네. 이제 또 우리의 막대한 인구와 우리 막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미국에 맞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죠.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큰 상황 쪽에서 네.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져와라. 라는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공산당의 입장도 같이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네. 중국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지금 또 미군 중 간의 가장 핵심이죠. 네. 기술 탈취, 지적재산권, 중국의 제조 2025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관련돼서도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의 중요한 테이블이 될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미국과 관련해서 반도체 기술 이 탈취 혐의도 있었고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도 이런 기술 탈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고요. 펠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 곳곳으로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12도로 일교차가 많게는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황사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한데요. 전국이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대부분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8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연일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속초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영상권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3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로 낮들겠습니다. 내일은 영상권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모레 일요일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